제가 지금 동서남북하고 봄여름 가을겨울을 연결해서 이제 밑바닥을 깔고 그 위에다가 뭐 수소, 탄소, 화학 하면서 기본 입자들하고 에트라아스트랄 물질을 하면서 인지학 쪽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까지를 연결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놓고 여기서부터 요 지금까지 연결했던 것들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색깔이라든가 성질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계속 연결이 되는 거고 요 바깥에 나와 있는 4개, 요 중간에 있는 것까지 하면 5개, 4개 혹은 5개가 몇 대 몇으로 배합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만물의 상태가 다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몇 대 몇으로 배합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색깔이 미묘하게 차이가 난다든가 형태가 섞인다든가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광물군 안에서는 광물별로 색깔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식물군 안에서는 식물별로 색깔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피고지는 타이밍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이 4개의 힘의 배합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보면 유기이론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예, 이거의 근본적이고 신천적인 원리를 쫓아 들어가 보면 오히려 가장 심플해요. 가장 심플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역 공부를 나름대로 조금 오래 해왔는데, 제가 처음에 주역을 읽을 때 제일 동감이 안 됐던 그 문장 중에 하나가, 주역 대사전을 보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주역은 간단하기 때문에 따르기 쉽고 쉽기 때문에 오래 간다, 뭐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쉬운데, 네. 어려워 죽겠는데 쉽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이게 눈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쉽네, 이건 명료하네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그런 거 아니네, 그런 거 아니다는, 분명하게 증명되고 효과도 바로 나오고, 예, 어떤 그 우리가 저기 자연과학하고는 달리 인간의 언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뭐 철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과학하고 엄밀성에도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주역이나 유기론적인 이런 논리들은 그 차이를 일종의 문과 이과의 차이를 통합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증명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근본에 들어가서 기초 원리를 이해를 하고 보면 오히려 쉽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색깔을 가지고. 우선 색깔을 가지고 하면, 우리가 보통은 동양에서는 오방색을 쓰잖아요. 동양에서는 오방색을 쓰는데, 슈타이너의 색채의 방식, 이건 베테가 정립하고 슈타이너가 확장을 시킨 건데, 거기서 쓰는 건 오방색하고 연결하지 마세요. 오방색하고 연결하지 마시고 그냥 따로따로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 제가 설명을 하고 싶지만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지금 강의가 너무 늘어나니까 결론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방색에서는 이쪽을 청이라고 그러죠. 근데 청이라고 할 때 주의해야 돼요. 청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기체 할 때 정 있죠, 정. 정이라고 하는 게 이 쌀밑자잖아요. 쌀밑자인데 이게 가만 보면 십자 안에다가 바깥에 이렇게 4개 해놨죠. 이게 사방팔방의 기운이 다 모인다는 뜻이에요. 팔방의 기운이 다 모인다. 그런데 모인다는 뜻입니다. 모인다는 뜻인데 뭐가 모이냐면 청이 모인다는 거예요. 청이 모이면 정이 돼요. 그렇죠? 그럼 청이 모인다는 건 뭐냐? 동양에서는, 동양 버전입니다. 이거는 동양 버전에서는 목기운이 모인다는 거예요. 목기운이 모인다는 겁니다. 그럼 목기운이 모이면 뭐가 되냐? 생명력이 되는 거예요. 목기운이 모이고 하면 일정 레벨로 압축이 되면 얘가 생명 탄생을 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기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예. 이게 결국 에타리체라는 거지. 목기운이 많이 모이는 건데, 일단 색깔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동양 버전의 오방색은 이쪽이 청이죠. 문제는 이 청이 블루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린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식물의 색이라는 거예요. 식물의 색, 풀의 색,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려 청자라고 하지만 청자가 안 파랗잖아요. 초록이잖아, 초록. 예.
자연에서 청이라고 했을 때는 식물의 어떤 우리가 푸른 잎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녹색 잎이잖아. 그 녹색을 뜻하는 거다. 청이 녹색이다. 청이 녹색이다. 동양권이나 오방색에서는 이쪽이 청, 이쪽이 적이잖아요. 빨간색. 그죠? 이쪽은 흰색, 이쪽은 검정색, 중간이 노란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방색에서는. 오방색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괴테와 슈타이너 버전에서 이 네 가지 색은 상해색이라고 하는 건데, 이쪽 녹색, 그건 똑같아요. 이쪽 살색이라고 합니다. 그건 적색하고 조금 차이가 나죠. 조금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비슷한 계열입니다. 비슷한 계열이고, 여기를 백, 여기를 흑이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조금 달라요. 오방색에서. 오방색에서 요것만 조금 다르고, 색깔 배치는 그렇고, 어떤 식물의 부위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제일 땅속에 기운이 뭉쳐있는 쪽, 그게 뿌리겠죠. 에테르가 제일 많은 쪽, 줄기가 되는 거예요. 아스트랄 성분 때문에 확 퍼져나가면 잎이 되는 거죠. 잎채소. 제일 많이, 그래서 어떤 거는 뿌리를 먹고, 어떤 건 줄기를 먹고, 어떤 건 잎을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계절에, 어디에 말하자면 별균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가, 적합한 때인가에 따라가지고 먹는 부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쪽 균이 많은 거는 뿌리식물, 요쪽은 줄기식물, 요쪽은 잎을 위주로 식용을 하게 되는 잎식물들. 한 발 더 나가면, 요쪽 중 가면 이게 더 번지면 꽃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열매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식물 한 개에서도 구성 부분들이 어느 쪽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의 식물을 전체를 다 먹는다 그랬을 때에도 뿌리에서 취할 수 있는 것, 줄기에서 취할 수 있는 것, 잎에서 취하는 것, 열매에서 취하는 게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 나갑니다. 확장을 해 나가고, 만약에 이제 여기 이렇게 꽃이 있습니다. 꽃이 있는데 얘 노란색이 있고 흰색이 있잖아요. 노란색이 있고 흰색이 있잖아요. 아까 했던 거. 자, 이게 근데 헷갈릴 수 있어요. 햇볕과 달볕이 기본이고, 햇빛과 달빛이 기본이고, 그 외에도 5행성의 색깔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각자 많이 띄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와 달이라고 하는 건 기본 배경에 깔려 있는 거고, 배경에. 근데 해의 색이 드러날 때는 노란색으로 드러나요. 해가 실제로 노란색이잖아요. 달의 색이 드러날 때는 은색으로 드러납니다. 그럼 금속에서는 금과 은이 이걸 대변하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궁금했던 게 왜 금, 은이 이렇게 귀하게 치이냐 하는 거예요. 금, 은이 무슨 특별한 기능이 있다고. 만약에 옛날에 전쟁 많이 하는데 금으로 칼 만들면 어떻게 될까? 다 뒤지지. 물렁물렁해서. 다 쓱쓱 잘릴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기능적인 용도를 보면 도대체 이 금을 가지고 쓸 데가 뭐가 있냐? 단단하기로는 다이아몬드보다 못하고, 그렇잖아요. 다이아몬드보다 못 찾아잖아. 이게 무슨 기능적으로는 별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빛나고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좋아했나? 하는 거예요. 그럼 빛나고 아름답기로도 금보다 더 빛나고 아름다운 것들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이 미의식이 도대체 어디서, 이 가치관념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제가 청소년기 때 계속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별게 아니고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기본 축이 해와 달인데, 생명을 관장하는 기본 축이 해와 달인데, 그 해, 달을 머금고 있는 게 광물 중에서는 금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사람으로 따지자면 엄마 아빠 같은 거죠. 시스타나 순당의 마돈나도, 마돈나가 아기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 그림을 슈타이너는 달빛이 태양의 자식을 안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돈나는 흰 옷을 이렇게 입고 있고, 아기 예수는 한마디로 태양을 상징하는 노란빛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노란과,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게 지금 시스타나의 마돈나와 같은 색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중간에 노란 거에 바깥에 흰 게 감싸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해석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걸로 제가 아까 말했던 달걀 흰자가 노란자를 감싸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구성이 다 똑같은 거라는 거야. 그럼 요거 딱 보고 당장 알 수 있는 게, 아, 얘는 핵이온을 많이 받았구나. 노란색이니까. 얘는 핵이온에 양기온이 많구나. 얘는 음기온이 많구나. 하고 즉각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즉각 판단할 수가 있고, 그럼 얘는 뭔데? 이제 여기 색깔을 쫙 배치를 해놓고, 어디가 섞여야 이 중간색이 나오나를 보는 거야. 어디가 섞여야 이게 나오나. 제가 딱 보니까 위치로 하면 얘는 요쯤 있는 애예요. 그럼 얘는 틀림없이 황의 성분하고 탄소의 성분이 살짝 섞여 들어가 있어.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마세요. 국립과학연구소에 넘겨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자. 그럼 뽀록납니다. 농담입니다. 자, 요령이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를 더 연결을 시켜보자면, 제가 지금 색깔하고 그 식물의 부위하고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가 먹는 어떤 그 음식의 영양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음식의 영양분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건 분자식이잖아. 분자식으로 표현하는 거잖아. 탄소, 수소, 산소, 이건 원자식으로 표현하는 거고, 예, 영양분이라고 하는 거죠. 뭐 지방, 단백질 이런 건 분자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사실은 분자라고 하는 거는 딴 게 아니고 원자가 뭉치면 분자가 되는 거니까 내가 연장되는 거죠. 내가 연장되는 건데, 요 봄의 기운을 대표하고 있는 영양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건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단백질. 그러면 화기운을 대표하고 있는 영양분은 붙이면 불 붙는 거. 지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때려 뭉친 어떤 기운을 대변, 금기운 같이 뭉쳐져 있는 기운을 대변하는 게 곡물들이거든. 곡물들의 대표는 저기죠? 탄수화물이 되는 거야. 그럼 요것들은 지상에 드러나 있는 것들이고, 지상에 들어있는 거 말고 땅 속이나 아니면 지상이 아니라 바다 속에, 물 속에 있는 것들을 대표하는 성분, 보통 미네랄이라고 하죠. 미네랄이라고 하지만 미네랄 중에서도 제일 강력하고 중심이 되는 애는 나트륨이에요. 염류인 거죠. 염류. 우리가 흔히 미네랄이라고는 하지만 미네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염류다. 이쪽이 염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갖다 붙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발도르프에서 기질론도 요거 갖다 붙이는 거 알고 계시죠? 발도르프 기질론도.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점액질. 이쪽은 다혈질. 여기는 담접질, 우울질이라고 하죠. 그럼 ADHD는 어디서 생기는 병입니까? 담접질이 정상궤도에서 벗어나고 그러면 이거 ADHD라고 합니다. 그럼 ADHD 애들의 이 궤도 일탈을 음식으로 잡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를 먹여주면 다운이 되는 거야. 요거를 먹여주면 다운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럼 요거를 대변하고 있는 음식은 뭐냐? 뿌리식물들이에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요즘 애들 당근 많이 먹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서양인들이 접할 수 있는 대표적 뿌리식물이 당근이거든. 그렇잖아요? 대표적 뿌리식물이 당근입니다. 근데 우리는 당근 말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괜히 당근만 많이 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 작물의 다양성으로 따지자면 전 세계의 곡창지대 아시아예요. 맞죠? 유럽하고 아시아는 생태 다양성에서 아시아가 월등히 뛰어납니다.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먹을 게 없어서, 뿌리식물 먹을 게 없어서 당근만 먹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다양한 뿌리식물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다양하게 섭취해 줄 수 있는 데가 우리 환경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하고 조합하고 해가지고 구체적인 사물에 대입해서 판단을 하는 거, 이거 훈련이 필요하죠.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연습을 하고 실험을 하고 해가지고 이 조합이 현상으로 나타났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음식으로 가져가서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단백질 제일 많이 있는 음식은 사실은 어쨌든 육식이죠. 이쪽은 육식 쪽이죠. 예. 단백질, 지방이 육식이 더 가깝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사구성체, 지구의 발달을 얘기할 때 이쪽에서 동물성, 이쪽에서 식물성이라고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하는데, 근데 인간이 그러면 인간성을 갖추려면 이쪽이 인간입니다. 자, 인간성을 갖추려면 그냥 밥심이다. 밥 많이 먹고, 그 다음 과일 많이 먹고. 이쪽에서 많이 나오는 게 과일이잖아. 과일은 인간만 먹는다는 거 아세요? 새도 먹잖아. 어? 새도. 아니, 근데 인간처럼 이렇게 다양한 과일을 왕창 섭취하는 거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 다른 동물들은 왜 과일을 안 먹는가 하면 간단합니다. 예, 근데 다른 동물들은 우리 인간은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한 바퀴를 돌아서 완성체로 있는 거야. 완성체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걸 다 먹어도 돼요. 다 먹어도 되는데 발달 정도가 요 정도 있는 애는 여기 있는 걸 먹으면 죽는 거지. 요까지만 먹어야 되는 거지. 발달 정도가 여기 있는 애는 요 두 개만 먹어야 돼요. 발달 정도가 여기 있는 애는 안 먹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한테 쌀 먹여보세요. 먹는가? 쌀이나 보리는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떤 동물도 쌀보리를 안 먹는다고. 우리만 쌀보리를 먹는다. 개 잘 먹잖아. 아이, 그거는 요리를 해놓으니까. 원래 고양이도 밥. 우기지 마시고. 자, 이제 대충 이제 그런 원리로 판단을 한다. 그런 원리로 판단을 한다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책 속에 나오는 희한한 문장들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오는 문장들 중에 몇 개, 따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3강에 보면 자연의 존재 가운데 작용하는 질소는 네 형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유기 비료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질소화하는 건데, 이 질소라고 하는 놈은 네 형제를 가지고 있다. 탄소, 산소, 수소, 유황이다 라고 하잖아요. 탄소, 산소, 수소, 유황.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단백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수소, 산소, 질소, 탄소뿐만 아니라 유황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 단백질이 됐건 지방이 됐건 뭐가 됐건 실제로 어떤 그 식물이나 동물로 이 세상에 나온 것들은 기본적으로 음양오행이 있다 그러면 음양오행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목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 안에 목화토금소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화라고 부르는 것도 그 안에 목화토금소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비율만 다르다는 거예요. 목이 중심이 되면 우리는 그냥 딴 거 생각하고 목이라고 불러버린다는 거죠. 금이 중심이 되면 딴 거 생각하고 금이라고 불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금으로 대변되는 어떤 동물식물들 중에도 얘는 금균이야 라고 하는 동물식물 중에도 그 안에는 목화토금소가 들어가 있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슈타이너도. 단백질을 보죠. 단백질도 네 가지 다 들어가 있다. 지방도 다 들어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트륨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단백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수소, 산소, 질소뿐만 아니고 유황도 같이 봐야 된다. 그 다음 문장,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황이 단백질 안에서 물질과 정신이 가지고 있는 조형력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질 세계 안에서 정신이 나가는 흔적을 따라가려면 유황의 움직임을 뒤쫓아가야 된다. 이해 안 되시죠? 이제 이런 문장 때문에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책을 못 읽어내는 거죠. 이 문장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유황이 단백질 안에서 물질과 정신이 가지고 있는 조형력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물질과 정신이 가지고 있는 조형력. 조형력이 어디 있느냐? 목화 금수 중에서는 조형력, 뭔가 형태 주는 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인가요? 일단은 형태가 없는 거는 수화는 형태가 없다고 봐야 돼요. 얘는 흩어져서 없고, 얘는 너무 일점이라서 없고. 그렇죠? 요 두 개예요. 목금이에요.
목금인데 얘는 형태가 발생 중인 거고 얘는 형태가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좀 단단하게 형태 지우는 결정화 기운 이러면 금인 거예요. 예. 근데 초기에 어떤 형태 이런 건 목인 거예요. 요 사이에 유황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이어주는 게 유황이다라는 거야.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황이 대표하고 있는 거는 아스트랄이잖아요. 별기운이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분산적인 별기운. 이 분산적인 별기운이 인간한테 영향을 미치면 인간의 마음이 된다는 거거든요. 인간의 마음. 이건 아스트랄에서 오는 거라고 봐요. 우리가 몸 혼영이라고 할 때 혼. 이게 아스트랄에서 오는 겁니다. 몸 혼영이라고 했을 때 혼이 주로 아스트랄에서 오는 건데 그럼 몸은 주로 에테르에서 오는 거죠. 그럼 영은 주로 자아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사고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아스트랄 얘는 산란하잖아. 산만하잖아. 막. 흩어져 있고. 예. 그러니까 마음이 병인 거죠. 마음은 산만하죠. 마음이라고 하는 놈 자체가 예. 기본적으로 분산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질과 정신의 조영역을 이어주는 게 황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둘 간의 조영역을 형성하는 것들인데 그 사이에 황이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물질 세계 안에서 정신이 나아가는 흔적을 따라가면 유황의 움직임을 뒤쫓아가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이 정신은 아스트랄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정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물질의 정신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아스트랄 성분 이걸 물질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물질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아스트랄 성분을 따라가려면 유황 성분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유황 성분 어디가 뭐가 유황 성분이 있는 거 어떻게 하나? 유황 성분이 많이 섞이면 색깔로 드러난다는 거야. 색깔로. 그래서 어떤 식물이나 동물이 특정 색깔을 띠고 있으면 얘가 유황 성분이 많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러면서 유황은 바로 정신의 전달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유황이 정신의 전달자네? 라고 하는 게 이 정신은 실제적인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스트랄 성분의 전달자라는 거야. 아스트랄 성분의.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유황이 섞여 있는 성분, 유황 성분이 많은 식물이나 동물을 먹으면 이게 우리의 아스트랄을 전복시키거나 하는데 영향을 주긴 주는 거죠. 네. 그렇다고 뭐 아무 때나 그러니까 유황도 식용으로 섭취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유황오리가 있는 거지. 네. 그런데 오리에다가 유황을 섞으면 좋겠다. 좋을 것 같아. 닭에다가 유황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런 닭은 존재하지는 않을 겁니다. 유황 먹는 순간 닭 죽을 겁니다. 맞아. 유황돼지. 어? 유황돼지. 유황? 돼지. 돼지. 예. 그건 가능하죠. 그 항상 유황돼지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유황은 이쪽 성질인데 오리는 이쪽 성질인데 최소한 요 정도 음량 배포가 요 정도 돼 있는데 요 두 개는 섞으면 적당하게 균형을 잡아요. 근데 닭은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다가 또 이거를 과잉으로 집어넣으면 애가 사라지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돼지도 이쪽이거든요. 유황은 이쪽이고 유황하고 돼지하고 섞으면 음량 균형이 적당히 되는 거지. 그러면 유황돼지도 먹을 수 있어요. 유황돼지는 먹을 수 있어요. 소한테 유황을 섞으면 돼지보다는 안 좋을 겁니다. 소 자체는 음량의 비율이 돼지가 훨씬 음적이고 소가 상대적으로 음량 배율에서는 돼지보다 훨씬 양균이 많거든. 양균이 많은데 얘 유황 먹이면 오래 못 갈 거예요. 맞아. 예. 당연히 그렇게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배합 관계를 판단해서 음식도 그렇고 작물도 그렇고 농사에도 써먹고 어떤 그 영양의 배치에도 써먹고 써먹는다는 겁니다. 자, 이 원리는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고 그럼 이제 이거를 실용 버전으로 그럼 뭐와 뭐를 섞으면 어떤 효과가 나냐 뭐 이런 거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길 3강에 보면 주로 이제 이 각각의 탄소의 역할, 황의 역할,
질소의 역할, 그 다음에 피의 역할 이런 것들이 좀 나와요. 요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기초에서 보면 한 2개만 더 사례로 읽어드릴게요. 탄소는 자연 속에서 형태를 이루는 과정에 들어있는 모든 존재의 형태를 실어나가는 존재다. 탄소 자체가 금기운이에요. 그러니까 형태 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탄소를 많이 먹는 거고 우리 몸에서 형태의 기본이 되는 건 뭔가요? 뼈.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 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기본이 뭐다? 뼈를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뼈를 재생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뼈대가 튼튼해지는 거죠. 황을 잘못 먹으면 돌겠지 뭐. 돌겠지. 그리고 이제 호흡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여기 있고 식물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여기 있고 식물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빨아들이고 우리 자체가 금기운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중에서 금기운이 제일 센 존재예요. 우리 자체가, 인간 자체가. 금기운이 제일 세다는 것은 우리가 탄소 덩어리라는 얘기죠. 인간 자체가 탄소 덩어리라는, 탄소의 변형이라는 얘기예요. 탄소의 변형이면 우리는 숨 쉴 때마다 뭘 내뿜는다? 탄소를 내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탄소를 배출을 안 하면 우리 뼈 자체가 탄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 이게 경직돼 버린다는 거예요.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탄소를 계속 배출을 해야 되는데 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산소라는 거예요. 대칭되는 애들끼리 상호작용하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는 주로 산소가 나와요. 우리는 산소를 먹고 탄소를 내뱉고 얘들은 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뱉고 호흡 과정이 실제로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아가 탄소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거 관장하는 거죠. 우리가 책 읽다가 자아가 탄소 속에서 살아간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데 실은 이쪽에 제가 자아체라고 써놨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힘이 그러니까 자아는 에고가 아닌 거죠. 이때 말하는 이 자아는 에고가 아닌 거야. 에고가 아니고 물질체, 에테르체 하는 것 같은 어떤 힘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를 통합하고 붙이고 형태 주는 힘의 성질. 힘의 성질로서의 자아는 탄소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야. 이렇게 읽어내야 비로소 이 책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는 게 이제 독해가 되는 거죠. 독해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우리의 통상 개념으로 이걸 읽었다가는 완전 귀신 신화를 까먹는 거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유황하고 탄소하고 어떻게 작용해서 이런 어떤 그물망 같은 세포 구성체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동물의 어떤 그 세포 속으로 들어갔을 때 식물의 어떤 분자식 속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모양을 만들어낸다. 황과 탄소가 어우러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물망 이런 걸 지금 그리고 있거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모든 형태들이 결정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나머지 몇 가지 사례, 특히 이제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가는 게 대표적인 게 소뿔이니까 소뿔에 대한 얘기를 더 할게요. 소뿔 정복제가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하면요. 소에 대해서 네발 동물에 대해 가지고 일단 슈타이너가 네발 동물들은 요 머리 쪽 앞쪽 이쪽은 해의 기운을 거의 많이 받고 요 뒤쪽 꼬리 쪽 이거는 달의 기운을 많이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별게 아니고 인간도 마찬가지인데 상체 쪽 이거 양이에요. 하체 쪽 음입니다. 음양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발짐승이건 인간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음양이 나눠져 있다. 음양이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해의 기운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양기운이 세다는 얘기예요. 양기운이 세다는 얘기고
발의 기운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음기운이 세다라는 쪽입니다. 그러면 뒤만 그런 게 아니고 발 쪽도 그래요. 발. 그 앞발도 있잖아. 앞발이 양은 아니에요. 발은 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반신, 하반신으로 나눠서 보면 되는데 오늘 우선 몇 가지 이제 왜 소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왜 소냐? 하필이면 왜 소냐라고 하는. 그리고 왜 뿌리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왜 똥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걸 왜 특정한 시기에 집어넣느냐라고 하는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한 개 한 개. 자, 동물의 성질들도, 식물의 성질도 여기다 다 배치할 수 있겠죠. 예? 뿌리식물 쪽은 이쪽으로 쭉 배치하고, 줄기식물 쪽은 쭉 배치하고, 잎식물 쪽은 쭉 배치하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이쪽에 배치하고. 마찬가지로 동물도 여기다가 동물의 어떤 동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 원소들의 배합 중심으로 쫙 배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배치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1월, 2월, 3월, 4월하고 달도 다 배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자연의 기운을 하나의 달력으로 제일 직접 그 연결된 거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은 동양의 12간지거든요. 12지지. 12지지거든. 그러니까 자축인묘로 표시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축인묘하고 서양의 양력하고는 어차피 뭐 아시다시피 한 20년 차이가 납니다. 20년 차이가 나지만 그거 좀 조정해서 서양의 양력을 자축인묘에다가 맞춰가지고 이해해보면 되죠. 그건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력 11월이면 양력 12월 중순 정도 되죠. 자, 그러면 여기가 자죠. 여기가 자.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태극이 태어나는 데가 여기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월동지. 자월동지. 음기운이 가장 심한 데에서 양기운이 스타트하는 데가 자월이잖아요. 동지잖아요. 동지 지나고 나면 해가 길어지니까 양기운이 성장하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동지 때가 가장 심한 음기운 속에서 양기운이 튀어 올라올 때니까 이게 1년의 시작이라고 이 사람들은 봤던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문명사에서 동양 서양 가리지 않고 농경사회에서 동지를 뭔가 스스로 나로 하고 있는 거는 뭐 아직까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크리스마스는 서양 동지잖아요. 크리스마스는 서양 동지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꼭 기독교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태양신을 모시는 모든 종교에 다 있었던 거예요. 태양신은 기독교가 있기도 기독교는 2000년 전이지만, 예. 그 전에 뭐 4000년 전, 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런 데서 있었던 태양신들이 있잖아요. 얘네들도 다 지금의 크리스마스 그 시기를 탄생일로 잡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동지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짐승들 다 배치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12지지에 배치하는 걸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예. 원숭이, 말, 뭐, 소, 양 하면서 익숙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동물들이 이 계절의 기운에 대한 상징으로 배치해 놓은 거거든요. 말이 여기죠. 말이 네발 짐승들 중에서 양기가 제일 세요. 말이 양기가 제일 셉니다. 그래서 말고기는 별로 좋은 고기는 아닙니다. 좀 왜냐면 유황 성분이라든가 지방 성분이 너무 극단적인 애인 거지. 네. 그러면 말고기는 별로 안 먹죠. 말고기는 별로 안 먹고 말에서 살짝 빗나가면 먹을 수 있습니다. 당나귀. 이쪽으로 살짝 빗나가면 당나귀. 이쪽으로 살짝 들어가면 양 이렇게 됩니다. 양치움 되면 괜찮아요. 보양식으로 먹습니다. 네. 요거는 돼지죠. 양쪽으로 조금 더 오면 소가 있어요. 네. 자, 그런 식으로 동물을 배치할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소니까 소가 어디 있냐?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그런데 요 축, 미,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왜냐하면 요쪽은
음권이죠. 저쪽은 양권이죠. 각자의 음량 대학이 있지만 크게 두 개로 나눴을 때는 이렇게 음량이 나눠지는데 음에서 양으로 돌리는 애가 여기예요. 반면에 양에서 음으로 돌리는 역할을 하는 애가 여기입니다. 왜 제가 축미를 껐는가 하면 축미 두 개가 다 공통점이 있죠. 토. 제가 아까 모서리에서 전환 역할을 하는 게 토다 그랬잖아요. 모서리에서 전환 역할을 하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전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말소리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어떤 우주의 기운의 움직임에서도 그런데 이 토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썩는 기운이거든요. 그렇죠? 썩는 기운인데 썩는 방법은 회전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썩는 방법은 회전시키는 방법입니다. 근데 회전을 시킬 때 회전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좌회전과 우회전. 간단하죠? 좌회전시켜도 섞일 테고 우회전시켜도 섞일 거 아닙니까? 어떤 물질 요소들이 이렇게 저렇게 덤성덤성 있을 때 얘들을 섞어버리려면 좌회전시키든지 우회전시키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기초 물리에서 배우고 중학교 물리에서 배우고 좌회전을 시키면 힘이 치솟죠? 위로. 플랭크의 오른손 법칙이잖아요. 예. 전류가 왼쪽으로 흐르면 전원은 위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여기 봄 기운이 있는데 힘이 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힘이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얘는 힘을 좌회전시켜가지고 힘을 위쪽으로 올리는 역할을 하는 애. 그럼 얘는 거꾸로 우회전시켜가지고 힘을 다운시키는 역할을 하는 애겠지. 미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음을 양으로 넘겨주는 얘를 음토라고 하고 얘를 양토라고 합니다. 양을 음으로 넘겨주는 끝무렵에 있는 얘를 양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토지만 실제로 힘의 작용 방향성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소하고 딱 대칭해 있는 애가 이게 동물로 나타나는 애의 양고기예요. 양고기. 예. 이쪽은 양고기, 이쪽은 소고기입니다. 소와 양이 음량을 음권 양권의 대표적인 어떤 그러니까 음량 중화가 되어 있는 거. 토는 기본적으로 중화니까 중화가 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 음권을 대표하는 건 소, 양권을 대표하는 건 양인 거지. 이 양들, 양과들 중에서 양 중에 양인 애들은 뭐가 있을까? 양 중에 양인 애들은 뿔이 산만하게 나 있는 애들이에요. 동물 중에서는. 그럼 뿔이 제일 산만하게 나 있는 애가 사슴. 사슴인 거죠. 얘는 뿔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 이 흩어져 있는 것 자체가 아스트랄 성분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얘는 기운이 발산적이네요. 그래서 사슴이 빼빼 마른 거예요. 기운을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암만 처먹어도 바로 뱉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대식가들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빼빼 마른 사람 중에.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좀 우리는 보통 이게 살집이 좀 있고 풍성은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많이 먹기 대회 이런 거 있잖아요. 택도 아니면 막 햄버거 100개 먹기 이런 대회들 있잖아. 그런 데서 우승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말랐어요. 네, 공통점은 먹어도 먹고 빼고 바로 하면서 먹고 빼고가 바로 되면서 힘이 바로 분산되는 사람들.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들 있죠. 거꾸로 물만 먹어도 찌는 사람들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사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소하고 성질이 대비되는 동물은 사슴이라고 일단 보겠습니다. 양도 있지만 사슴이다. 양도 있지만 제가 왜 지금 사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 전복제 중에서 소뿔 전복제하고 비슷하게 쓸 수 있는 애가 있다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소, 뿔, 여기 사슴. 명작입니다. 소는 여기를 썼잖아요. 우리 음량 대칭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머리 꼭대기에 있는 애를 지금 소재로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몸통 중에서 머리 꼭대기하고 대비가 되는 거는 성기 쪽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슴을 쓰려면 어디를 써야 될까? 방광을 쓰는 거예요. 음량이 대칭이잖아. 음량이 대칭이잖아. 얘 소뿔을 쓰는 거하고 사슴 방광을 쓰는 거하고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소뿔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는 땅에다 묻는다 그랬어요? 그럼 사선 방광에 넣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햇볕에 노출시켜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게끔 환경을 조성해주면 비슷하게 음량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선은 왜 뿌린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왜 송가라고 얘기하면 요 자축인 요 세 개가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때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때입니다. 한마디로 땅 속에 성기체가 제일 많이 몰려있는 때예요. 그래서 아카시아 연대기라든가 슈타인의 또 다른 그 신지학 책들에서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설명 지금 못합니다. 근데 슈타이너가 인간은 한때 요 3달 동안에만 인간한테 임신이 되는 모든 기운들은 이 3달 동안에만 지구상에 온다. 간단히 말해도 이 3달 동안에만 임신이 가능했다. 아, 이번에 대천사에 나오네. 그 얘기가. 대천사에 그 얘기가 나오죠. 요 3달만 임신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달은 성행위를 해도 임신이 안 됐다는 거야. 지구의 환경이 이런 때가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요때만 임신이 가능한가 하면 아스트랄 기운이 요때 제일 많이 모여요. 그래서 훈민정음에도 나오지만 요 3달의 기운을 뭐라고 하는 거면 천지인이라고 해요. 네. 천개어자. 하늘은 자에서 열린다. 이게 양균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지벽어추. 땅은 요 자리에서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인생어인.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여기서 기운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지인. 동양에서도 천지인이라고 할 때 달에다가 배치를 할 때는 이 3달에다 주로 배치를 해요. 그만큼 이 3달이 1년 중에서 대지에 성기체가 꽉 지구상에 특히 대지 안쪽으로 성기체가 꽉 모여들 때예요. 꽉 모여들 때. 자, 첫 번째 왜 소냐? 요 셋 중에 제일 중간에 있는 애가 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소야말로 어떤 땅 위의 성기체의 집약을 대변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대변하는 동물이다. 성질 자체가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또 뿔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뿔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뿔. 소가 4발 달린 짐승들 중에서는 토균이 많다. 토균이 많다는 건 뭐가 많이 섞이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이 많이 섞여 있을수록 진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만물 중에서 토성이 제일 강한 놈이죠. 아까 제가 배치를 할 때는 금성이라고 했지만 근데 어쨌든 인간은 가장 구성 성분이 많고 그게 잘 조화가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토성이 제일 많아요. 토성이 되면 질소가 되고 그게 비료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은 토성이 높아지면 의식이 높아지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의식이 높아진다. 그러나 예컨대 의식이 높은 농부는 어떤 그 원소 기호로 따지자면 질소에 가까운 농부인 거죠. 그럼 의식이 높은 농부의 기운이 땅에 스치기만 해도 질소화가 된다. 이걸 기계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기계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지만 슈타인은 실제로 이게 두 개가 상호작용한다. 의식 높은 농부를 땅에 알아본다. 질소기운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또 거꾸로 농사를 많이 지으면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이 자연의 체험과 경험 속에서 내적인 의식이 또 성장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철학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철학자 농부. 철학자 농부. 네. 자, 어쨌든 이 뿔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뿔. 4발 달린 짐승들 중에서는 4발 짐승들 중에서는 제일 머리 좋고 토성분이 많은 게 소예요. 이 말은 사람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울 줄 알고 웃을 줄 안다. 감정 표현을 할 줄 안다는 거 동물계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죠. 소가 잡혀갈 때 우는 거 아시죠? 진짜로 눈물을 흘려요. 울고 웃는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소의 이제 뿔, 왜 뿔이냐라고, 그 다음 왜 암소냐라고 하는 것부터 얘기할게요. 왜 암소냐? 지금 목표는 땅속에 있는 성기체를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성기체를 빨아들이는 게 암놈이 좋겠어요? 순놈이 좋겠어요? 암놈이죠. 성기체 자체가 양이잖아요. 성기체 자체가 양이기 때문에 양을 흡수할 수 있는 건 음이야. 그러니까 암소라 해야 되는 거예요.
암소래. 그는 또 반사를 시키는 역할을 해서 썩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도 성기체를 모아는데 아주 최적하다는 애야. 그러면 요 소의 요 뿔을 요 시기에 땅 속에 파묻히게끔 해서 여기다가 또 성기체 덩어리인 똥을 집어넣어라. 이러면 동기가문. 여기서부터 이것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동기가문. 다른 말로 공명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공명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느 한쪽에 특정 기운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해봐요. 그럼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기운들 중에서 강하게 밀도 있게 응집되어 있는 이쪽으로 그 기운을 빨아당기는 거예요. 빨아당기는 겁니다. 동기감흥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보면 같은 기운이 감흥한다는 거잖아요. 같은 기운이, 이거 별거 아니고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중력이 있잖아요. 그럼 질량이 크면 중력이 클 거 아닙니까? 그 중력이라고 하는 게 땡기는 힘이거든. 땡기는 힘입니다. 그러면, 자, 땅 속에다가 성기체 덩어리를 지금 집어넣어놨어. 그리고 어떤 공간 구조 자체가 성기체를 빨아들일 수 있는 안테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속불 속의 소똥입니다. 강력한 성기체 덩어리를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성기체를 모을 수 있는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와 함께. 예, 그럼 얘가 일종의 보이지 않는 중력작용을 해도 주변의 성기체를 또 추가로 빨아들인다는 거야. 이게 동기감흥이죠. 예, 그럼 속불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주변 땅의 성기체를 얘가 다 모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속불 한 개인데 얘가 어디까지 모으는가 하면 한 수천 편 범위에 있는 성기체를 다 빨아들인다는 거야. 예. 그러면 땅이 죽지 않나? 아니죠. 땅이 죽지 않는 게 이때는 성기체가 아주 활발할 때라서 예. 속불이 아무리 응축을 한다 하더라도 자연 상태에서 성기체가 충분히 있는 때기 때문에 땅이 죽고 그런 현상은 안 됩니다. 근데 충분히 속불이 우리가 자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물질 소재들 중에서는 이 성기체를 모아낼 수 있는 최적화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소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소뿔을 똥을 넣어가지고 이 시기에 땅속에 묻어두면 성기체 덩어리가 되거든요. 논리입니다. 질소화된 성기체. 이해가 되시죠? 이래서 소뿔에 소똥 넣은 게 비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 논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소뿔에 소똥 넣으면 비료 된다는 게 설명이 된다는 거야.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소뿔 비슷한 거 쓰고 싶으면 사슴 방광을 쓰라는 거지. 왜? 구조가 대칭이니까. 사슴을 쓸 때는 방광을 쓰고 소를 쓸 때는 뿔을 써라. 이렇게 되는 거죠. 딱 대칭 구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속불이 설명이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20분 남았는데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혹시 질문지를 쓰신 분이라든가 그러면 일단 제가 떠드는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하신 거 받아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인 질문을 받겠습니다. 황과 수소는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나? 그게 무슨 말인지, 황과 탄소의 영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너무 질문이 너무 추상적인데요. 그런 거 아닐까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칭되고 이렇게 대칭된다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 있는 거 아닐까요? 맞나요? 황하고 탄소?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쓴 질문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아닌가. 황하고 수소는 일단은 서로 성질이 반대기 때문에 적당한 배합으로 황과 수소를 적당한 배합으로 잘 섞으면 굉장히 어떤 중화율이 높은 뭔가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럼 황과 수소를 대변하는 물질들을 잘 섞어서 이번에 지금 대천사 강의를 제가 30일에 할 건데 거기 보면 특별히 봄의 치유력에 대해서 호흡계를 얘기하면서 음식과 관련해서는 염류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염류가 뭐냐면 이쪽이잖아요. 이쪽이 염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얘가 가장 기초물질인 거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모인 거니까 얘가 제일 기초물질인 거잖아. 뭔가가 응축되어 있는 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금이 제일 중요한데 소금에다가 황을
이렇게 섞는 방식은 뭐가 있겠습니까? 주경 같은 거. 그러니까 추경이죠. 태우잖아. 예. 여기다가 황 섞어버리면 죽염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오리가 왜 황을 섞으면 약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오리 자체가 골 때리는 동물이거든요. 잘 보면 오리가 일단 날개가 달린 놈이 물에서 살아요. 모든 조류 중에서 제일 물에 가까운 애예요. 물에 떠다녀. 알도 물에서 낳고. 그래서 낙동강 오리알이란 말이 나오죠. 알을 물에서 낳으니까 물에 슬려 내려가 버립니다. 알이.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낙동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억울하게도 대학 동안 별명이 오리알이었어. 내가 오리랑 뭔 상관이 있다고. 어? 그래서 어쨌든 오리가 조류 중에 물에 떠서 사는 애이기 때문에 얘 자체가 성질이 음양주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애죠. 그래서 약성이 원래 좋은 애예요. 약성이 원래 좋은 애인데 얘가 죽지 않을 만큼 유황오리는 오리 고기 할 때 뭐 유황을 뿌린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유황오리 만드는 거 아닙니다. 원래 약으로서는 유황오리라고 하는 거는 그 오리의 사료 있죠. 사료에다가 오리가 죽지 않을 만큼 유황을 섞어주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 많이 넣으면 오리도 죽어. 예, 그러니까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유황을 섞어줘요. 그러면 애가 면역력이 극대화되거든. 요 상태의 오리를 요리해 먹는 게 유황오리야. 뭐 유황 숯불에 굽는다 그런 거 아니고요. 유황가루 뿌린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 예. 유황을 먹여서 면역 체계를 극대화시킨 오리를 잡아먹는 게 유황오리입니다. 유황오리인데 그럼 오리 같은 애들도 말하자면 음양 비율로 따지자면 뭐 얘가 조류니까 아주 이쪽은 아니지만 뭐 높낮이로 따지면 요쯤 되는 애란 말이에요. 그럼 식용 유황을 먹이면 요쯤 되는 유황을 먹인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두 개 잘 섞으면 중화체를 얻겠지. 이런 원리를 이게 이제 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과 수소를 섞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뿌리 식물들을 황과 수소, 황 성분하고 수소 성분 이런 것들을 지금 약용으로 쓰는 것 중에서 제가 지금 유황오리하고 죽염을 얘기했잖아요.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있죠. 뿌리 식물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마늘이죠. 마늘 구우면 구운 마늘 이거 다 약으로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황수소를 쓰는 방식이 음식에 나타날 때는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황과 탄소, 영양. 아무래도 보세요. 황하고 탄수하고는 이게 힘이 탄소 쪽의 힘은 뭔가를 결정화하고 굳히는 거잖아요. 근데 황 쪽의 힘은 발산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음식공학이 잘 맞겠죠? 이쪽이 음식공학이 잘 맞아요. 잘 맞아서 밥 먹을 때 고기 반찬 나가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고기 반찬 나가는데 이놈의 고기 반찬이 또 균형을 잡아주려면 쌈에 싸서 여기가 입체소 지역이거든요. 쌈에 싸서 거기다가 저기 적당히 발효된 염류까지 장에 묻혀서 그죠? 밥 먹을 때 고기 반찬을 쌈에 싸서 장에 묻혀서 먹잖아. 그렇게 먹는 게 최상의 음식입니다. 소의 자리인가요? 여기가 막걸리의 자리.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게 황, 탄소, 수소 이렇게 얘기해 보면 원소 기호별로 얘기하면 이게 응용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거라서 뭐를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석회암의 성질과 화강암의 성질을 비교해서 참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석회가 우리는 석회, 석영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석회나 석영이나 탄소나 다이아몬드나 아연이나 성분은 똑같아요. 단지 뭐가 다른가 하면 밀도가 달라요. 아까 강한 행력이라고 얘기하는 강력의 정도가 달라서 물질적으로는 구별이 되지만 실제로 그 밑에 있는 건 다 탄소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석회 같은 경우는 이제 암석이 만들어질 때
뭐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석회하고 화강암의 물질적인 소재에 딱 드러나는 소재 차이는 뭔가요? 석회와 화강암의 차이. 단단하고 화강암이 뭐 몇 배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해요. 그럼 단단하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강력이 높다는 거죠. 강력이 높다는 거예요. 강력이 높다는 건 압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많이 섞여 있다는 거잖아요. 많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된다? 성질로 따지자면 질소 성분이 올라간다. 질소가 많이 된다. 라는 겁니다. 질소가 많이 된다는 것은 화강암이 많은 땅은 똑똑한 땅이라는 거야. 땅이 똑똑해. 질소가 많이 돼서. 이게 제가 비유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농담 아닙니다. 만약에 화강암 지역에 인삼을 심고 석회암 지역에 인삼을 심었을 때 약성이 어느 쪽이 높을까요? 네? 화강암 지역의 주변 토들이 질소가 높아요. 눈에 안 보이더라도 약성은 이쪽이 훨씬 높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받은 땅이라는 게 그냥 괜한 국뽕이 아니고요. 예. 막 민족주의적인 그 국뽕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민족주의 이런 거. 허무한 자부심, 근자감 이런 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단위에서는 국토 전체가 황황한 집안이거든. 황황 집안이기 때문에 어떤 작물을 심더라도 약성이 뛰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근에서 조금만 벗어나 보면 이 약발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인삼 같은 것도 고려인삼 아니면 못 쓰는 거야. 고려인삼 아니면 똑같은 인삼이라도 딴 데는 캘리포니아 인삼은 약 못 써요. 네, 사천성만 가도 약 못 써요. 고려인삼만 되는 거야, 고려인삼만. 그거는 딴 기운인 거죠. 딴 기운에서 형성이는. 그래서 금수강산이라 그러잖아. 금수강산. 우리가 금기운이 제일 강한 지역이잖아. 금기운이 제일 강하면 얘가 밀도가 높으면 물도 맑을 수밖에 없는데 물이 맑죠. 물이 맑다는 것은 물에 다른 성분이 별로 안 들어가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럼 석회암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석회암 지역은 물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지. 문제는 많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맑은 물과 탁한 물의 차이는 맑은 물에도 탄소, 질소, 수소, 황 다 들어가요. 탁한 물에도 다 들어가고.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입자가 똘똘 뭉쳐 있으면 맑은 물이 되는 거고, 강력이 높으면 이게 거지부지 풀려 있으면 탁한 물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몸속에 딱 들어갔을 때 맑은 물은 조금만 먹어도 우리한테 필요한 기본 어떤 요소들을 충족시켜줘요. 탁한 물은 안에 들어가서 얘들끼리 난리를 쳐가지고 물의 흡수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니까 탁한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화를 해서 먹어야 돼요. 발효를 해서 먹든지. 그래서 맥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차문화가 발달을 안 했죠. 그렇지, 차문화가 발달 안 해요. 물이 워낙 좋으니까. 차문화라고 하는 거는 탁한 물을 그냥 먹을 수 없어서 끓여 먹고. 네, 끓여서 딴 성분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탁기를 그쪽으로 빼고 향을 넣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차를 마시는 건데 우리는 차문화가 금수화로 하는데 차문화가 뭐 필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쪽 물은 조금만 먹어도 아주 원기 회복에 탁월한 효과. 그러니까 우리는 물 팔아서 장사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에비앙 이런 거 사 먹는 게 석회질 물을 사다가 화강암 물을 놔놓고 석회질 물을 사다가 지금 먹고 있는 거. 이 골 때리는 거죠. 골 때리는 짓 다 하고 있는 거죠. 예. 뭐 이를테면 이제 그러면 석회암 지역하고 화강암 지역 이거는 효과를 차이를 말해달라는 건 차이는 무수하게 많고요. 차이는 무수하게 많은데 가장 큰 차이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반적으로 금수 쪽 기운의 강력이 높다. 이쪽 기운의 강력이 높다라는 겁니다. 강력이 높게 되면 압축률이 높다는 거고, 압축률이 높으면 그만큼 어떤 입자의 효율성이 높은 거죠. 입자의 효율성 자체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한 잔을 마셔도 물에서 취할 수 있는 기초요소량이 이쪽이 훨씬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성이 높아집니다. 네. 여기까지.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몸원형으로 나눌 때 그 영과 혼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지는. 몸원형이 뚜렷해지죠. 구별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사람의 성질이나 마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달라지죠.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계절도 뚜렷하잖아요. 그렇죠. 사계절도 뚜렷하고 구별이 뚜렷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름은 아시잖아요. 모스크바에서 온 사람이 한국 겨울 제일 춥다 그러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한국 여름 못 견디겠다 그러고 예, 우리가 기후가 극단적으로 구별이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이런 식으로 구별이 뚜렷해집니다. 감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뭐든지 구별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뭐 그게 사람의 몸에도 나타나고 마음에도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냄비근성이라고 하는 게 뭐 역사 문화의 영향만은 아니고 예, 아무래도 뭐 토양의 영향도 있을 수밖에 없죠. 냄비근성이 딴 게 아니고 뭐 조급하다 그런 게 아니고 화를 잘 낸다 이런 거잖아요. 자급하다 그 과기운이 뚜렷한 거예요. 뭐 이것만 뚜렷하겠어요? 다 뚜렷하다. 다 뚜렷합니다. 근데 근대에 일어났던 효율성 경쟁 속도 사회에서는 이것 뚜렷한 게 좀 돋보이는 거지. 빨리빨리 이런 게 돋보이는 거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해요. 속도전. 그건 뭐 여담이고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석회암과 화강암의 차이는 일종의 강력의 차이다. 모든 물질들의 강력이 안반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다른 안반이 광물질인데 광물질이 제일 기본이잖아요. 광물질이 그렇다면 나머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광물질의 자기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는 힘의 성질 자체가 강력이 아주 높은 지역이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그거에 따라서 다른 물질들의 변화도 응용해서 이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질문 들어온 거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지금 바로 질문하실 분 있나요? 그 아까 슈타이너 색 설명해 주시면서요. 네. 이제 상의 색만 설명해 주시고 더 말씀해 주실 듯 하다가 넘어가는데 시간이 남았다면 광해색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예. 이제 슈타이너가 두 가지 색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상해색이고 하나는 광해색이라고 합니다. 개념적으로는 상해색이라고 하는 것은 빛 그 자체 상태 스펙트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빛 중에 자연빛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연빛은 햇빛이잖아요. 햇빛의 스펙트럼이 네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상해색이에요. 그게 흑색, 백색, 녹색, 살색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햇볕 자체의 스펙트럼입니다. 근데 이게 사물에 투입이 돼가지고 사물을 통해서 나타나면 이걸 광해색이라고 합니다. 그럼 광해색은 기본적으로 청적황,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대기 중에는 흑백 녹살이 대기 중에 넘치고 있어. 그런데 실제적인 사물들은 청적황의 조합이야 이런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흑백 녹살이라는 배경색과 그 다음에 사물에 반영된 청적황이라고 하는 이 구체 체현된 색 요게 또 서로 상호작용해가지고 종합적인 색으로 우리 눈에 비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색채환을 만들 때는 우리 또 감각이 반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감각의 반응 방식에 따라 가지고 흑백 녹살 4가지하고 청적황 3가지를 섞어서 이 분포되는 색을 가지고 색채환을 만들어서 뭐 미술에서도 쓰고 여기저기도 쓰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색채환도 여기다 색채환 배치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색채환을 배치해놓고 능숙하게 익히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가정입니다. 여기가 보라색이라고 해봐요. 보라색을 띠고 있는 어떤 식물이나 토양이나 이런 걸 딱 보면 여기 탄소 많네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보라색도 짙으면 여기는 안반이 화강암이네 하는 거죠. 옅으면 여기는 석회암 지역이네 하는 거예요. 흑색깔만 딱 보고 타보기도 전에 이 밑에는 대리석이 있다, 이 밑에는 석회암이 있다, 이 밑에는 화강암이 있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더 예민해지면 숨만 딱 쉬어보고 탄소네 어디 가가지고 여긴 질소구만 똥냄새 많이 나면 질소죠. 그렇잖아요?
공기가 맑다.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탄소, 산소의 구별이 확실하게 되는 지역이 있죠. 이런 데가 공기가 맑은 지역. 우리 같은 데가 공기가 맑은 지역입니다. 화강 지역이 강력이 세다 그랬잖아요. 구별이 확실하게 되거든. 그럼 기체는 기체답고 고체는 고체답고 이렇게 된다고. 액체는 액체답고. 예. 그 자체 고유 성질이 확연히 이제 세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데가 공기 맑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혜의 환경에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복받은 환경에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국뽕 아니고 민족주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뭐 운이 좋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 복받은 지역에서 살고 있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살아가는 어떤 상태도 있겠지만 또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맡아야 되는 특정한 과제도 있는 거죠. 과제도 있는 거고 그거를 잘 개발해서 인류공룡에 이바지 하는 게 우리 역할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땅 기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화강암, 석회암 이런 거는 그 자체도 그냥 그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땅 기운이 보이잖아요. 네. 그것이 아니고 그냥 그 만들어진 그 암석이 만들어진 것도 별의 영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없다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바닥에 땅 기운이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요. 네. 제가 지금 이 책에서 저기 전기체라는 말을 쓰는 건 사실 요걸 말하는 거다. 지구의 기운이라고 얘기하는 건 요걸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요거 수소 쪽, 나트륨 쪽, 요쪽 기운을 얘기하는 거다. 우주 기운이라고 하면 이걸 말하는 거다. 지구와 우주를 요걸로 지금 이 책에서는 지구와 우주의 기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는 요 양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토성계의 기운 혹은 물체 혹은 나트륨 요건 그 대비되는 거. 이거를 지구의 기운, 우주의 기운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물질적 단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해되세요? 아니 안 됐어요. 다른 분들도 이해 안 됐어요? 그게 아니고 제가 질문하신 걸 이해하기로는 결국은 그 땅의 기운이라는 것도 하늘과 별의 기운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결국 하늘과 우주의 기운으로 이해하면 되냐고 의도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맞죠? 제 아까 그 말을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를 저는 이렇게 하게 뭐냐면은 제가 앞뒤 그 맥락을 잘 따로 구분이 잘 안 돼서 그런지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우주의 기운, 땅의 기운이- 땅의 기운이 따로 있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아니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약간 뭔가 네. 그건 유효해요. 땅의 기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땅이라 부르는 건 다 우주 기운의 변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힘이 강하게 변형되어 있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 농사 짓는 사람들은 땅만 보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땅 그 자체가 하늘 기운의 변형이기 때문에 하늘 기운을 이해해야 땅을 이해한다라는 역동론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 기운을 이해한다는 건 땅이 아니고 사실은 하늘 하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전체를 이해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는 걸 두고 우리가 천문을 이해했다고 하고 하늘을 그래서 알았다고 하는 거지. 진짜로 흑공만 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